네, 국회 문을 열자마자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에 나온 한 발언이 파행에 불을 지폈는데요. 민생 문제는 뒤로 가자 갈수록 갈등만 쌓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도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낯뜨거운 국회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해왔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때 대통령을 무슨 무슨 소리야? 아니 어떻게 이게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의장님, 품격 있게, 격조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장님, 조용해 주세요.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참아요. 또 참아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네, 거센 몸싸움이 우려되기 직전까지 상황을 지금 보셨는데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논란이 된 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예.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게 연설 직전에 언론에 전문을 배포를 합니다. 네. 제가 그 배포한 전문을 읽어봤는데 이거는 뭐 사단이 나겠구나. 저는 뭐 그런 판단이 들 정도로 네, 연설문을 받아보셨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 이 발언이, 용어들이 이 발언뿐만 아니고 이게 뭐 결정적이 됐지만요. 그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이걸 비판하면서는 헌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이른바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 하듯이 그런 연상시킬 수 있게 헌정농단.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예. 개인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이른바 이 비핵화 협상하고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는 반미와 종북에 빠져든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예. 운동권 외교다. 뭐 용어들이 거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뿐만 아니고 말씀드린 요 말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상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그렇죠. 뭐 많았다는 막장 거죠. 정권, 먹튀 정권, 입법 쿠데타까지 뭐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거제 관련해서요. 이런 용어들이 여당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참 예. 최근 들어서 이 정도로 제1야당 원내대표나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에 이렇게 자극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간 건 사실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자극적이었고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가면서 그 본인 보좌진이라고 할까요? 지지자들을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요. 그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상당히 의도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정적인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한 외신이 그때 예전에 북미 협상 과정에서 보도하고 했던 건데 그렇죠. 지난해 예. 블룸버그 통신에서 맞습니다. 예. 나왔던 발언입니다. 수석 대변인 발언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외신이 보도했을 때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좀 불쾌한 표현이었는데 이거를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건 취임하고 첫 연설입니다. 예. 첫 교섭단체 연설이면은 이른바 황교안 대표 취임하고 계속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대한정당이 되겠다.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좀 더 이거를 내용을 좀 정제를 시켰다거나 아니면 좀 말 그대로 수권정당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은 예. 이런 20여 분간의 농성이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됐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뭐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사실은 이 연설의 주요 내용들이 한미 동맹이 현 정권의 이런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걸로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핵화 협상의 주축이 누굽니까? 북한과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는 과정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 정부한테
내밀한 정보까지 주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마치 우리가 이번 판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다 보니 김정은의 뭐 이렇게 대변자 네. 현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당에서는 뭐 발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연설 내용뿐 아니라 지금 자극적인 표현,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이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의도한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국당에서는 거꾸로 경청하라 이렇게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박수가 나오기도 하고 항의하는 또 의원들도 예. 있고 이런 좀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그 대여 투쟁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당 대표가 있고 또 원내대표가 있으면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당 대표가 원내의 인사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먼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본인이 취임해서 처음이기도 하고 또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비상체제로 있다가 탄핵 이후에 제대로 된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이제 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발언 그리고 또 이제 대책 회의 같은 데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발언이 과거의 나경원 의원보다 좀 더 이렇게 강경해진 거는 그 당 대표가 해야 할 역할까지 원내에서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수석 대변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하고 뭐 이원주 의원이나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거를 인용한 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말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나온 발언이라서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보수적인 그 국민들의 그 시야를 일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대통령께서 3.1절 경축사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남북 경협, 금강산, 개성공단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미국을 향해서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걸 북한 쪽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그렇지만 한미 동맹을 생각해서 그런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서 그래야 중재자가 되고 조정자가 될 거 아닙니까? 양쪽 다를 설득해야 중재자고 조정자인 거지 한쪽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한쪽만 설득하려는 의지가 보이면 조정자나 중재자처럼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축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불만 그런 거를 여기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오늘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이 나오고 국민들의 반응이 나오겠습니다만 지지자도 있을 테고요.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국가 원수 모독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 원수 모독죄는 없을 뿐더러요. 국가 원수 모독으로까지 볼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예. 야당은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 기능에 충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가원수 모독죄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원수 모독을 했다. 이래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회부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일단 뭐 저 법률적으로는 없을지 몰라도 네. 걸어서 징계위 윤리, 국회 윤리 예. 회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실제 이게 어떠한 뭐 경고랄지 뭐 출석 금지랄지 최고의 수위는 뭐 제명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네. 윤리 이 징계 절차에 보면은 근데 실제 가지는 못할 겁니다. 가지는 못할 건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회부까지 갈 거는 건 지켜봐야 되고요. 네. 뭐 지금까지 뭐 17대 국회의원으로 수백 건의 징계위가 올라왔지만 딱 한 건 정도만 징계 결의된 겁니다. 이른바 성범죄를 했던 심학봉원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흐지부지 될 건데 좀 전에 이 의원님 얘기했지만 저는 굳이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당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했습니까? 생중계가 다는 그런 자리에서 아무리 뭐 대여 투쟁력을 높이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를 이용할 필요는 없었다. 네. 여기서는 보다 좀 더 정책적인 부분들, 충분히 경제와 외교 현 정권에 뭐 본인들이 볼 때 실정이 있다거나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조목조목 비판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 때문에 뭐 나 원내대표가 보니까 7가지 제안도 했더라고요. 전문을 보니까 제안 이 국민들 머리에 남겠습니까? 이게 뭘 제안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결국은 뭔가 제안에 조금 더
그 방점을 찍어서 연설을 했으면 그렇죠. 좋았을 좀 것이다. 정책적이나 예.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 정부 외교안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네. 한국당이 직접 대북 특사를 자체적으로 파견하겠다 오늘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일단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더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죠. 일단 예. 방북을 하려면 이제 국가 정부에서 허락도 얻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북한 쪽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굴절 없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직접적인 얘기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굴절 없이 한번 듣고 얘기를 판단을 해봐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번에 거는 그 정상회담 했을 때 같이 동행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었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는 사실 그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레인지가 되잖아요. 만날 사람, 저쪽에서 만날 사람들 그런 게 어레인지가 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사실 갔던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급의 위상에 적절한 격에 맞는 사람들을 못 만나고 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당 중심으로 잘 돼가고 있지 않나 이런 희망을 국민들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은데요. 하노이 이제 회담 결렬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계속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핵 농축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시설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왜 그렇게 실망을 하고 돌아갔나 그 과정에서 굴절 있는 얘기가 들어가서 너무 wishful thinking만 예.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 또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도 갔다 왔죠. 미국 가서 미국에서 조야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왔다고 저도 전해드렸는데요. 거기서 들은 얘기들을 전달하시죠. 정부나 외교관들보다 어떤 때는 의원 외교가 더 이제 솔직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의전을 좀 덜 갖춰도 되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이 들어갔을 때도 좀 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가 덜 올 수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런 의원 외교 차원에서도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미국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 현실적 가능성 좀 뒤로 하고 한국당의 대북 특사 카드 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안은 했는데요. 네. 역대로 야당이 그렇게 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일단은 우리가 뭐 제안을 해놓으면은 북한 쪽에서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당,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판문점에 연회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평양 정상회담 할 때도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거부를 했죠. 이걸 정파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역시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던졌단 말이죠. 저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좋다. 한번 그러면 자유한국당만 한번 와봐라 할 때 과연 그러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보낼 갈 것인가? 갔다 와서 또 여기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평양에 가서 만났다고 했을 때 예. 여기 와서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들 입장을 전달을 할 수 예.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한 끝에 나온 제안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 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한 과정에서 우리들이 특사를 한번 파견해 보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하려면은 지금부터 이제 액션이 나와야 되겠죠. 던져놓지만 말고 통일부와 접촉도 하든지 이건 북한에 들어가는 접촉에서 승인을 받아야 예, 되기 예. 때문에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가면은 김정은의 뭐 진위를 뿐만 아니고 영변 외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본다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해서 또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간다면 좀 투명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뭐 아직 판단을 네, 이 이번에는 부분과 좋을 것 관련해서 한국당이 추가 액션이 있는지 이걸 좀 예, 지켜보면 그러면 좋을 것 진정성 같습니다.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국회가 겨우 열렸는데 자꾸 이렇게 곳곳에 대체하는 상황만 하나씩 더 얹혀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야 선거제 개편 놓고도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일단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국회가 노는 날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수를 10% 내지 20% 줄이더라도 상시 개회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의 마음을巧妙히 이용한 포퓰리즘인 뿐입니다. 사실 비례대표가 뭡니까? 이 당에서 그냥 찍는 후보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엇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를 늘리는 것에서 국민들이 좋아하실까요? 나경원 대표 스스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서 지금의 입지를 다진 장본인입니다. 자신이 타고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인들의 정치 진입을 공세하자는 것은 무슨 논리실입니까? 네. 일단 여야 4당은 지금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수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 여기에 지금 여야 4당이 합의를 한 이런 상황인데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 이런 주장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야 3당, 그죠? 네. 여야 3당 일단 합의가 거의 되는 것 같은 큰 틀에서 그 여야 3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단 국회의원 여야 정수 4당, 사당이라서 예, 예, 사당. 예. 예, 거기에서는 그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근데 비례대표제는 조금 더 입장이 달라요. 한 예. 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또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좀 다른데 사실 이걸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의원 정수를 그대로 갖고 하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은 해도 실제로 총선 결과를 보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커요. 300명에서. 300명에서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200인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근데 이걸 헌법학자들이 대부분 300인 이내, 298명, 299명 이 정도로 하는 게 맞다. 300인이 넘었으면 300인 이상으로 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이 의원 정수가 300명 이상 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해줄 가능성이 커요. 국민적인 반감이 예, 있을 것이다. 예. 1인당 예산이 국회의원 1인당 1년 예. 예산이 저도 해보면 국회의원 1인 그 세비로 나가는 게 한 1억이 넘을 거예요. 1억이 넘고 그다음에 뭐 보좌진 수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세금을 생각해 보면 거의 10억 가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6, 7억에서 10억인데 그러면 이게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국민 예산이 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예, 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에 들어왔는데 그 사다리를 걷어찰 수 있냐? 당신만 올라오고 예. 다른 사람 사다리는 놀부신 걷어차느냐? 분이야? 지금 예, 이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시는데요. 저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예.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여성이나 전문직들은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한 번 본인을 쓰고 이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오히려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공천을 해서 계속 연속성을 갖게 해주는 게 정말 여성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전문직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제도다. 비례대표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런 의견도 많아요. 그러면 이두아 예. 전 의원도 예. 비례대표 의원은 없어도 무방하다? 예, 이런 지역구 의견이십니까? 공천을 할 때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해요. 지역구 공천을 할 때 지금 여성 공천을 30% 권고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의무제로 바꾸겠다. 네. 그게 오히려 여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녹여낼 수 있다면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여성 지역구 공천을 30%를 의무제로 하겠다면 오히려 여성들이나 전문직도 거기에 대해서 한 표 더 찍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이 이제 국민적인 반감에 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여야 4당도 지금 300석 안에서 합의를 좀 이룬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례대표 75석 이렇게 하고 지역구를 225석 이렇게 하자 합의를 이뤘는데 한국당에서는 이제 이걸 줄이는 건 좋은데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지금 뭐 이두아 전 의원은 이것이 이제 지역구의원에서 뽑을 때 사회적 약자나 여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니고 예. 다른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의 지도부도 아니지만 저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나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 연말에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까지 했었죠. 그리고 일단 뭐 차근차근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먼저 이게 비용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문제다. 그러면은 지금 학자들과 뭐 당 외곽에서 나오듯이 총액을 묶으면 됩니다. 330명을 하더라도 전체 세비나 총액, 예. 세비 들어가고 보좌진 들어가는 액수가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각자 묶어놓고, 월급을 좀 깎으면 그렇죠. 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뭐 330명이 되면 360명이 되면 뭐 쉽게 생각해서 특권을 더 줄이는 수도 있을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네. 그래서 총액을 묶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뭐 말씀드리고 그런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제안은 사실 이걸 보면은 국민들 사이에 의원들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한 반감,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들이 있기 때문에 30명을 줄이자고 한 거예요. 270명으로. 예.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했는데 이건 근본적인 논의 자체를 뒤집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뭐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건 아예 선거제 이번 개편을 하지 말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뭐 함께 하자 이렇게 그것도 제안을 연결시켜 했거든요. 보면은 더 예.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나 대통령이 개헌을 이미 오래전에 던져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이른바 일당은 전혀 응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선거제 같은 경우도 정치개혁특위가 다 끝나가서 유일하게 안을 내지 않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되니 막판에 몰려가지고 던지는 안 이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문제냐면 이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이 핵심적으로 정치권뿐만 아니고 국민 사회적으로 정치학계에서도 등장한 이유는 이른바 사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행 네. 소선거구제에서 예. 사표가 많고 그 51%로 소선거구제 한 국회의원이 되면 나머지 49%의 민의는 대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표의 가치도 다 사장돼 버리는 거고요. 이거를 없애자 해서 현행 소선거구제 내에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나온 게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자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거 하기에는 솔직히 자기친들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니 권역별로 현실적으로, 하자는 예.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논의에서 아예 빠지고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자고 하면은 처음 이 논의가 왜 시작됐고 이런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근본적 취지와 목적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논의 자체가 이걸 던져놓으면은 이 안을 갖고 논의를 한다면은 네.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버리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건전한 논의, 앞으로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제안이 네. 나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안 되면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뭐 결의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배수진을 쳤다고 배수진을 쳤다. 생각을 할 텐데요. 예. 왜냐하면 그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거 관련 법안, 그다음에 정치개혁 특위에서 합의를 하는 거는 그 사실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형식으로 항상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결로 한 적이 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제1야당을 제외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이라는 게 있고 또 국회법을 해석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국회법 해석할 때는 이제 그 법원에서나 또 다른 데서도 입법 관련 부처에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관행을 좀 우선시해요. 예. 그런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그 당사자 중에 한 큰 축을 차지하는 제1야당을 제외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결기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 패스트 예. 트랙이라도 안 올리면은 내년 총선 전에 이 뭐 논의가 진척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일단 그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선거제도 관련 이제 법안이라든가 선거구 획정 사실 그 거의 선거에 즈음해서 합의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직전에 합의를 한 건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좀 전에 총액 제한 이런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의원들 그
예산, 세비와 관련된 예산을 총액을 제한하겠다는 것들도 국민이 반대하거든요. 그것도 국민이 반대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2017년 총선 결과 그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의원 정수는 598석이라고 해놨는데요. 111석이 증가해서 709석까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국민들 그 여론에 역행하는 선거제 합의 아니냐. 그럼 우리끼리 정말 그 당신들만의 리그에서 정한 룰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선거제도 합의라는 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을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은 전 세계 선진국이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그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예, 예. 왜냐하면 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 의석수를 늘었다는 것도 독일 경우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어느 한 수치를 보니까 OECD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국가가 훨씬 많습니다. 이른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안 하는 나라는 지금 미국, 뭐 프랑스 이 정도 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정확히 수치를 본 건 아닌데 사실 이걸 좀 더 냉정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1, 2당 우리나라 지금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요. 뭐 연동형으로 안 할 경우는 1, 2 거대 정당이 과다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첫 논의가 됐을 때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고 했었죠. 네. 안 하려고 했었죠. 안 하려고 하다가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고 특히 뭐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단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는 이 단식마저도 약간 조롱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폄하하는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상당히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지난해 합의를 해준 거다.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원이 그러셨는데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다른 야당들과의 같이 개혁 입법을 처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공수처법이랄지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랄지 이런 관련된 개혁 입법들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같이 태우겠다는 네. 거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걸 안 고치게 되면은 여전히 제1당, 제2당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모두 싹쓸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30% 정도의 득표를 한 국회의원이 예.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그런 문제 제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의원 내각제랑 결합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그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고 예. 또 12월에 선거제 합의할 때도 그 선거제도와 관련된 합의를 할 때도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성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이게 적절한가는 또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는 비례대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사표를 좀 방지해보자. 여기에 국민적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거를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총의를 모아낼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선거가 3주 정도 남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인데요. 네. 지역구 두 곳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첫 시험대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 황 대표의 승리를 견인하게 될지 차현주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황교안 후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늠할 첫 무대. 자유한국당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곳의 후보로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 장과 강기윤 전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대표님을 모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몸이 어스르긴 하더라도 당선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기대를 받들어서 반드시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점식 후보는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황교안 키즈라고 불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검찰 공안 라인 후배고요. 황 대표가 치적으로 자부하는 통진당 해산의 주역입니다. 이에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정 후보는 황 대표 밑에서 통진당 해산 TF 팀장을 맡았고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좌천 인사가 낮아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황 대표는 사석에서 정 후보를 향해서 내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라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네요.
황 대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면서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선교 사무총장에게 경남도당에는 현장 집무실을, 창원 성산에는 숙소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이른바 황교안 키즈의 등장으로 친박 대 비박이 아니라 친황으로 재편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첫 친황계가 나온 거니까 지금 검찰 공안 라인 후배 점식 후배 그 후보를 지금 통영 고성이죠. 네. 여기에 이제 공천을 했는데 이 통영 고성 지역 하면은 여기가 2016년 총선에서 이군현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이 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네. 보수색이 강한 이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는 지역에 이 본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기 이군현 전 의원님한테 이 지역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오랜만에. 네.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3월 10날이 아마 이제 그 여론조사 경선을 한 날인 것 같은데 그 직전인데 말씀하시는 게 이 김동진 서필련 후보, 이 정정식 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벌였던 두 후보가 이군현 전 의원하고도 계속 경선을 벌였던 상대래요. 예. 한 명은 이 지역에서 시장을 3번이나 하시고 그렇군요. 또 다른 예. 한 분도 계속 출마를 하신 분이라서 이게 여론조사로 하는 걸 보니까 정정식 후보한테 공천을 안 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은 네. 이 지역에 오래 닦아왔기 때문에 터를 정정식 후보는 고등학교는 여기서 나왔대요. 고등학교까지는. 고성에서 나왔는데 그 뒤엔 출양 인사니까 지금 가서 뭐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텐데 왜 전략 공천을 안 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정식 후보가 별로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금 우리가 결과를 보고 여론조사 결과에 정치 신인 가산점이 붙어서 정정식 후보가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결과를 보고 정정식 후보를 이제 여기에다가 꽂아줬나 보다.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론조사 경선하라고 할 때는 그 지역에 오래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전략 공천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점식 후보. 네, 저 발음이 잘 안 정점식 되는데 후보. 이두하 의원님은 발음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지금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그 노회찬 그 의원 그 공석인 자리에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는 이런 곳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또 반대로 진보색이 짙은 곳이라서 단일화 여부가 또 변수입니다. 16대 이후로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네. 이른바 지금 한국당 계열이 2번, 이 정의당 계열이 3번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뭐 정의당 계열이 높고 또 노회찬 의원이 또 안타깝게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세를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하죠. 정의당과 민중당까지 다 합쳐서 3자 단일화 하려고 하는데 3자 중에 뭐 민중당은 또 약간 입장이 달라요, 서로가. 그래서 일단 이자라도 민주당과 정의당 이렇게 지금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게 왜 2곳밖에 안 되지만 이른바 미니 총선이고 황교안 전 대표의 시험대도 되고 못지않게 여당에서도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 6.13 선거 때 아주 이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은 돌풍이었고요. 그 싹쓸이 수준이었고 그 경남 PK 지역인데 여기 선거가 치러지는 통영 고성 같은 경우 이른바 이군현 의원이 그냥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강세 아닙니까? 한국당에. 여기 시장 군수가 다 민주당이 됐습니다. 그런 민심이 이제 불과 얼마 됐나요? 한 8개월, 9개월 만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저도 한 말씀만 더 곁들인다면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에 무슨 부정 비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황 대표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뛰었을 겁니다. 황 대표의 이른바 친황계일 수도 있는 거고 황 대표가 이렇게 아끼는 후배면은 알아서 또 당 대표 주변 분들도 뛰기도 하고요. 측근들이 내려가서 쭉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테니까요. 여기는 뭐 후보가 한국당 후보가 되면 아무튼 유리해지는 지역이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굉장히 여야 모두 관심을 끄는 이런 선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문들도 대거 복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자, 마지막 주제 잠깐 얘기해 보죠. 어제 광주에서 열린 전두환 씨의 재판,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혹시나 사과의 멘트가 나올까 했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엄정 처벌을 해야 한다 입장이 나왔는데요. 한국당은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5.18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모든 공소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 안에서조차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 날조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저토록 당당한 전두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국민과 역사 앞에 100번을 사과해도 모자라지만 그나마 자신이 공식적으로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뻔뻔함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의 지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는 절차대로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걸 최근에 들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 전두환 씨 그 광주 법정에 출석했을 때 혹시나 사과의 말이 나올까 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이거 왜 이래?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말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뜻깊은 장소잖아요. 그리고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광주에 가는 게 본인한테는 형벌이었을 거예요. 뭐 그 가족들이 가는 것 자체가 형벌이었을 텐데요. 그렇지만 사실 국가 원수로 지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태도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좀 전직 국가 원수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치이면서 왜 이래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형사 피의자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대응하던 광주 시민들이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많이 격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 광주 시민이고 피해자, 희생자, 피해자 유족들이었다면은 저 정도의 어제 자제력을 발휘한 것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대단히 자제했다. 그 본인이 뭐 88세 먹고 거의 멀리까지 가는 게 형벌일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지는. 근데 수십 년 동안 명예회복도 안 되고 지금 이마저도 이른바 보수 정권에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가 다 끝난 역사적 사실, 진실마저도 여야를 진보를 떠나서 이마저도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거는 이 매듭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걸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뭐 정쟁도 할 수 있고 정파가 다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안화 같은 경우는. 그러나 우리가 3.1운동 가지고 생각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역사적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목소리, 특히 지도층에서 국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죄하고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역사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지금 사과해야 된다 이런 그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 한국당에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논평이 또 나왔는데 여기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18 관련해서도 이게 그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마느냐 또 그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직도 완벽하게 이게 의혹이 해소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광주에 간 것 자체가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요. 멀어서 형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5.18 민주화 운동 자체라는 게 국가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통합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보자 이런 걸로 5.18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거기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져서 다시 진상을 조사하고 이게 법으로 다 제정이 돼 있죠. 이런 시점에서 국가 공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전직 국가 원수가 그 장소에 가서 이 5.18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형벌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국가 공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가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사죄나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지만 거기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누구나 봐도 이제는 이 사실이 밝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다른 형벌을 받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이 미진한 의혹은 진상조사위에서 이제 제대로 밝혀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재판에서 밝혀지는 거는 뭐 얼마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적절한 논평이 아니었다고 뭐 본인 볼 수밖에 입장에서 없어요. 어떤 형벌이라 하더라도 뭐 광주 시민들이 받은 좀 씻어낼 수 없는 상처에 비견하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5.18 망언 그 의원들 징계도 좀 유야무야 미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